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뭘 하시든 남들보다 최소 3배에서 5배, 10배 빨리 앞서 나가실 거고요. 끝까지 안 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그냥 빨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채널 운영자인 저는 미국에서 언어학을 공부하며 대학을 다녔고 10여 년간 대형 어학원에서 강의를 했으며 영어 외에도 라틴어와 독일어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다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인간 전체, 지구상에 사는 인간들 중 어느 정도가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제가 직접 간접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을, 물론 그들을 모두 어떤 전체 표본으로 할 수는 거의 1%도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라는 것을 하는 그 주체로서 우리 자신의 작동 원리,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사람을 로봇에 비유하는 것 같지만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인간도 결국 물질이고, 그 다음에 이 물질이 어떤 특정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고 학습이라는 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과학적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사실 나 자신을 가지고 이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제가 생명의 기원이라고 해서 화면에 띄워놨는데, 이걸 보고 아니 갑자기 무슨 생명의 기원이야? 혹시 뭐 사이비 종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원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지금은 2020년대니까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여전히 인간이 어떤 물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진화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아마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유전자를 들여다볼 수가 있고 인간 스스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그런 시대인데, 남들은 아는데 나는 모른다면 사실 나의 생존에 그것은 불리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인간은 실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보다는 자기가 끌리는 거를 더 믿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또 이 영상 후반부에 나옵니다만 그런 것은 또 어떻게 하면 또 막을 수는 없는 걸까, 뭐 이런 회의감도 들긴 하는데,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은 아마 기초적 지식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어떤 책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제 워드 파일에 붙여넣기를 했어요. 이 책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The Selfish Gene, 이기적 유전자죠. 이게 2023년 초에 이제 개정판이 아니고 40주년판이죠. 40주년판으로 나온 버전인데, 사실 지난 글쎄요 한 50, 70년 통틀어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만큼 세상에 파장을 일으킨 책도 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어쨌든 도킨스가 이제 그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써놓은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제 도킨스는 되게 좀 보수적인 자세로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추측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은 아마도 과학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확실하게 직접 다 봤고 또 수학적 증명이 된 것이 아니면 가능성이라는 걸로 얘기하고 확률이라는 걸로 얘기하죠.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하지 맞았다 틀렸다는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이 세계에 대해서 그다지 객관적으로 알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별로 그렇게 설계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 살지 않으면 사실 세상을 되게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나의 뇌라는 것은. 그거는 또 이따가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 직접 나온 내용은 이런 식입니다. 생명 탄생 이전의 지구의 화학 원료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물이나 이산화탄소, 뭐 메탄, 암모니아 등등 뭐 이런 식으로 열거를 하죠. 그리고 이 화학자들이 실제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런 초기 지구의 화학적 상태를 재현을 하려는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방금 도킨스가 열거한 이 물질들을 플라스크에 넣고 자외선이나 전기 방전,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예전에 생명체가 처음 탄생할 때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번개 같은 거가 이렇게 번개가 치면서 저런 물질들이 어떤 결합을 일으키고 그것이 최초의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가설인데, 그거를 인공적으로 모방을 하는 실험을 했죠. 그렇게 되니까 2, 3주 정도 지나면 그 플라스크 속에서 흥미롭게도 처음에 넣었던 분자보다 복잡한 분자가
액체가 다량 포함된 연갈색 액체가 생겼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훨씬 이거보다 더 많이 알고 있죠, 과학자들은. 이기적 유전자는 1976년에 나온 책이고, 이제 그 당시 서구 사회의 과학 수준이 이 정도였다는 거에 사실 우리가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뭐 그때 우리나라는 아직 한창 산업화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면에서는 사실 많이 뒤처진 면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부터라도 많이 쫓아가면 되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액체에서 아미노산이 발견됐고요. 아미노산은 생물체를 구성하는 대표 물질 두 가지 중 하나인 단백질을 구성하는 요소다라고 이제 66쪽에 나옵니다. 제가 쪽수 표시 요 밑에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저렇게 어떤 물질들이 굉장한 어떤 우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간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인간 경험에 의거해서 우연이란 말을 쓰지만 과학에선 이것을 확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몇 억 년 정도가 지나는데 번개를 맞아서 그 물질들의 어떤 화학적 어떤 결합 같은 게 일어났다라는 되게 단순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 한 번 사는 그 라이프 스팬, 수명이 인간이 100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은 100년 너머의 어떤 그런 시간을, 장대한 그 시간을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합니다. 또 이거는 많은 뭐 진화 심리학자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는 대부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내가 직접 느끼고 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사실 되게 인위적으로 두뇌를 가동시키지 않는 이상 잘 이해를 못한다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천해드릴 만한 책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지능의 역설이라는 책입니다. 저자 이름이 가나자와 사토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일본계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이고 이제 과학자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실험들을 하냐면, 지능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와 인간 사회의 그런 사건들은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철저하게 그 실험 과학자의 입장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뭐 확률, 그 다음에 뭐 분포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숫자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지만 저도 문과지만 그렇게는 어렵지 않았고, 뭐 저희 어머니도 이제 야 이거 좀 빌려줘 그래서 가져가셔서 그래도 한 달 만에는 다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뭐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지능의 역설이라는 저 책을 나중에라도 보시게 되면 아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더 이해가 잘 가실 텐데, 사실 인간에게 그 지능이라는 것은 되게 좀 인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우연에 의해서 탄생했죠. 그러니까 그런 화학 원료들이 결합돼서 장대한 그 시간을 거치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방향 없이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우리라는 존재들, 과학적으로는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탄생한 것에 불과한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당연한 게, 우리는 그냥 생존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과학적 답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삶의 목표는 사실 생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저 지능의 역설에서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같은 지식을 이제 전달을 받거나 어떤 지식을 내가 접해도 나의 어떤 평소에 갈고 닦은 나의 두뇌의 어떤 성능이라고 뭐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그거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판단하느냐, 아니면 그거를 가지고 뭐 믿는다 못 믿는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종교적인 해석을 하느냐가 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어떤 걸 보고 검증을 하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쪽으로 당연히 포커스를 맞춰야 지금처럼 인간들의 삶이 좀 상향 평준화되고 다들 학교를 다니고 문맹이 거의 없는 이런 세상에서는 내가 앞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학적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도킨스의 이 생명의 기원 그 다음 쪽을 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원시 수프, 그러니까 그 실험실에서 다시 재현에 성공했죠. 그런 갈색 액체나 그런 것이 30에서 40억 년 전에 해양을 구성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생물학자나 화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사실 우리 인간은 100년도 못 살기 때문에 억년이라는 길이가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3, 40억 년이라 그러면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을 따르더라도, 그러니까 엔트로피 법칙이 가능성이 많은 쪽으로 항상 움직이게 되는 거죠. 아주 문과적으로 제가 쉽게 설명하면, 즉 이제 이거는 그 물리학자분이 하신 설명을 제가 인용하는 건데,
큐브를 처음에 사면 그 큐브가 그 모든 면에 색깔이 탁탁탁 맞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번 탁 흐트러뜨렸을 때 똑같이 색깔이 다 맞는 그 결과가 나올 확률이랑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확률을 경우의 수라고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 경우의 수를 비교해 보면 다시 그대로 모든 면의 색깔이 동일할 경우의 수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한 번. 근데 그 이외의 나머지 경우의 수는 사실 무한대에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가능성이 낮은, 즉 경우의 수가 거의 없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고,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은 쪽으로 계속 변화한다라는 게 가장 쉽게 이제 저희들 같은 문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정리한 엔트로피 법칙인데, 그 엔트로피 법칙을 생각해 보시면 그 큐브의 모든 면이 다 맞을 확률이 아예 0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아주 희박한 확률이라도 그 시도 횟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면 그것이 발생할 확률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30에서 40억 년 동안 그 원시수프라는 그 화학 결합 물질들이 그 물질들이 들어있는 그런 어떤 액체들이 막 이렇게 해양을 떠다니면서 어떤 식으로든 결합을 하고 또 어쩌다가 자기 복제라는 걸 시작해서 생명체가 탄생하게 될 확률 자체도 저 시간 안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과학에서 계속 얘기하는 그 진화에 대한 가장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그런 설명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 물질을 이제 분자 단위로 보면 그 분자가 자기를 복제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 뭔가 생명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생기고 진화라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다. 예, 이게 이제 76년에 도킨스가 쓴 책에 나와 있는 거고, 오늘날은 사실 이런 것들을 거의 다 검증을 다 했죠. 예, 그래서 과학적 태도를 갖는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게, 이게 76년에 서구 사회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임을 감안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과학 선진국이라고 보기는 되게 힘듭니다. 오늘날도 2023년인데 지금이 어떤 유전자나 진화나 어떤 세포 이런 얘기를 하면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현재 이화여대 에코학부 맞죠? 예, 거기 이제 교수로 계신 최재천 교수님, 그분이 운영하시는 그 유튜브 채널이 최재천의 아마존인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도 하시고 하버드 교수도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이죠, 사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다윈 후진국이다란 말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나이가 한참 어렸을 때부터 그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못 느꼈는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과학적 사고가 좀 부족하지 않나, 우리 사회가. 예, 뭐 저들보다 좀 늦게 발전을 시작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보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것이 우리 한 인간들의 삶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특히나 인간에게 후천적으로 장대한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부산물인 학습이라는 것을 행하기에 굉장히 그런 태도는 불리하다라는 것이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복제자 얘기까지가 도킨스가 76년에 쓴 얘기고, 그 이후로는 너무 많은 것들이 밝혀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고 벌레를 한 마리 띄워놨는데, 이제 진화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과학을 제대로 이제 저도 사실 문과지만 과학을 좀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게 전혀 불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조상이 벌레냐 막 이런 얘기를 막 진짜 2023년에 지금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보시면 좋은 책이 있으니까 제가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지금 저는 표지를 뜯어서 이제 원제는 7.5 lessons about the brain 이라고 그래서 7과 2분의 1 강좌,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런 식인데, 리사 펠트만 베렛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거를 제가 직접, 표지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면, 실제로는 이렇게 예쁜 표지가 있는데 저는 표지를 좀 안 모아서 다 분리수거해서 버려가지고 제 거는 저 표지가 없어요. 근데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나왔고, 사실 이분은 리사 펠트만 베럿은 그 이전에, 지금 이게 언제 나왔냐면은 2021년도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 책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전에 나온 책이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인데, 이건 2017년에 나왔죠.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먼저 나왔었는데, 저 책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 사실 그냥 보셔도 아시겠지만 엄청 두껍습니다. 총 700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생리학자, 뇌과학자 입장에서 이제 거의 논문 데이터를 막 때려 박아서 쓰신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재밌게 뭐 쓱 읽고 이런 책은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많이 공부하면서 읽었는데, 이 책이 먼저 나왔어요. 이 책이 먼저 나오고, 저 책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하는 설명 중에 하나가, 우리가 느낀다는 어떤 그 무언가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신의 감정에 어떤 희로애락이라는 뭐 이렇게 한자어 같은 것도 붙이고, 분노, 뭐 절망,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정 이런 식으로 그 각자의 문화권에서, 각자의 언어권에서 자기 감정에 붙여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양인들에게 정이 뭔지를 설명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미국에서는 이제 언어학 전공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대놓고. 예, 언어마다 각자의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타 언어로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의 케이스에는 정이랑 한이 나옵니다. 한이 뭔지 외국인들한테 설명하려면, 영어권 사람들한테는 그거는 영어로 뭐 anger도 아니고 frustration도 아니고 desperation도 아니에요. 그 무언가거든요. 그 교집합에 있는 게 한이고, 정이라는 것은 더 어렵죠. love도 아니고 뭔가 like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저도. 예, adore 한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다른 건데, 그거를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이 한이나 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즉 자신들의 언어를 통해서 그거를 공유하는 문화권에서 살고 있고요. 영어권 사람들은 이 개념을 사실 100%는 이해를 못한다라는 게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언어가 다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한국어로 아무리 번역을 한들 100% 이해하는 게 가능하겠는가 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바로 뇌과학에서 밝혀낸 그런 설명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언어를 갖게 될 때까지 무슨 과정을 거쳤는지를 한번 보시면, 사실 이 리사 펠트만 베럿이 이제 2021년에 쓴 바로 이 책이었죠. 아까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이라고 이제 국내에서는 그 책으로 이제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제일 초창기 생명체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네, 이거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 학명이 있는데, 저도 생물학자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키백과에서 검색하면은 뭐 창고기목이라고 해서 뭐라고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가장 지구의 초창기 생명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아직까지 보존된 애예요, 얘가. 이거를 이제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막대기에 뭔가 위가 달린 거다. 예, 위랑 창자가 달린 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뇌가 없어요. 우리가 뇌라고 부르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뇌라는 그 어떤 비슷한 게 저기 없습니다, 저 생명체는. 그래서 저게 초창기의 생명체 형태예요. 그러면 그때는 뇌가 없었으니까 뭐밖에 없냐면, 그냥 물 속을 둥둥 떠다니다가 먹이가 있으면 먹고요. 그냥 끝, 그겁니다. 그게 이제 초창기 생명들의 어떤 형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점점 더 어떤 자연이 변하면서, 환경이 변하면서 그때그때 좀 더 생존에 유리한 식으로 약간씩의 변화가 일어나죠. 사실 우리가 진화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기린이 나뭇잎을 먹으려고 목을 뻗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 이게 대표적인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거를 주장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라마르크라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되게 옛날 사람이에요. 1800년대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한 말이 이제 용불용설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 엄청 잘못된 개념이고,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지만 도킨스가 얘기한 그 유전자라는 그 개념, 그 어떤 유전자라는 것이 사실 자기 복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복제를 계속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원본 어떤 문서가 있는데 이거를 복사기에 복사를 해요. 근데 이 복사를 한 번 하고 그 다음 사본을 가지고 또 하고 그 다음 사본을 가지고 또 복사하고 하는 식으로 1억 년을 하면, 그쵸? 그러면 원본이랑 조금 달라질 겁니다.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건 우리 직관으로 알아듣겠죠, 그쵸? 그래서 점점 원본에서 뚜렷했던 어떤 글자가 약간 안 보이는
보인다든가 아니면 원래는 가였는데 이게 약간 다처럼 보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죠. 이거를 보통 그냥 이제 유전학자들은 복제의 오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확하게는 오류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변형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복제라는 걸 하다 보면 그러면 그 복제해서 조금씩 변화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있던 종의 그 다양성, 생명체들이 약간 다양해지잖아요. 각자의 성격이. 그러면은 기린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중에 우연히 목이 조금 더 길게 태어난 기린은 더 높은 데 있는 잎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걔는 생존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걔보다 조금 목이 짧은 애들은 그 잎을 못 먹으니까 자연 세계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냥 자식을 못 남기고 도태가 되는 거죠. 죽는 거죠. 그러면 점점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냐면 목이 긴 애들만 살아남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진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도 어떤 식으로 진화를 했냐, 이제 아까 그 처음에 그 막대기에 창자가 달린 그런 약간 보잘것없는 뇌 없는 거에서 시작해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물속에 둥둥 떠다니는 영양분을 그냥 먹는 것도 좋지만 뭔가 다른 개체를 섭취하는 것도 영양에는 당연히 이득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포식이라는 거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여러 번 이제 유전자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우연히 옆에 있는 그 무언가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신경세포가 하나라도 더 생긴 그런 생명체들일수록 더 생존에 유리하니까 걔네들이 더 많이 자손을 남기고 계속해서 개체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들 중에 조금 더 생존에 유리한, 예를 들면 내 움직임의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 가령 내 옆에 어떤 다른 생명체를 감지를 했지만 저 생명체가 뭔가 나보다 좀 더 크고 강한 느낌이 들면 도망갈 수 있고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들일수록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 막 10억 년이 지나면 점점 생존에 유리해지니까 이제 생존 확률에 위에 승수가 붙어서 제곱이 붙고, 그러면서 얘네들의 생존 확률은 기하급수로 올라가면서 개체 수가 엄청 많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진화를 하냐, 바로 이렇게 시작했다가 쭉 갈라져 나오면서 조금씩 변형이 되면서 어떤 애들은 그냥 여전히 남아 있고요, 어떤 애들은 물고기가 되고 어떤 애들은 개구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 쥐가 되고 어떤 애들은 원숭이가 되고 어떤 애들은 인간까지 됐다. 이게 이제 진화의 가장 일반적인 설명이죠. 사실은 이런 진화에 대한 얘기들은 교양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죠. 차이나는 클래스나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혹시나 찾아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아니면 유튜브에서 진화라는 말을 이제 검색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조회수가 높고 뭔가 과학자가 만든 채널 같은 거를 보시면 진화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 저자는 책에 물론 이 설명을 풀어서 다 하지만 얘보다, 화류어보다 물고기가 되면서 어떤 뇌라는 것이 원래 없다가 생겨났다가 조금씩 더 커졌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되면서 뇌라는 건 조금씩 더 커졌을 거고, 더 커졌을 거고 하면서 인간들은 어떻게 되냐면 되게 큰 뇌를 가지게 됐죠. 즉, 인간의 뇌가 왜 만들어졌는가? 그것은 오로지 생존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에 나오는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뭔가 좀 새롭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기존에 이 정도는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진짜 좀 충격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워낙 뇌과학을 좋아하니까 20대부터 이런 책을 많이 봐서 저한테는 익숙하지만 사실 대다수의 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도 저도 이제 30대 이후에는 알게 됐어요. 우리의 뇌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시면 지금 여기에 우리 뇌를 이제 요 후두엽이라고 제가 필기해 놓은 게 뒤통수 쪽이고요. 이 눈이 있는 게 이게 당연히 앞통수, 앞니마 쪽이겠죠. 그러면 이 눈이 있으면 눈에서 우리 뇌 뒤쪽 후두엽이라는 곳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어떤 신경세포 다발이 있습니다. 그 애가 이렇게 지금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이 시상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뇌 뒤쪽에 있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그거를 담당하는 후두엽으로 가는 이 신경 다발이 한 요 정도 있다면, 거꾸로 이 시각 피질, 즉 우리의 뇌 뒷부분에서
이 시상으로 거꾸로 직접 보내는 신경 다발이 대략 한 10배 많다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지금 현대 뇌과학에서는. 이게 되게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실제 있는 그대로를 본다라고 믿고 살았는데, 사실 내가 실제로 봐서 내가 감지한 것이 10이면 나머지는 우리 뇌가 기존에 내가 봐왔던, 살면서 것들을 바탕으로 나름 꾸며내는 게 90%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되게 우리 인간들이 믿기는 정말 힘들지만, 사실 뇌를 직접 다 들여다보고 다 찍어본 사람들이 더 잘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거를 진짜로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면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예, 이 얘기를 제가 사람들한테 하면, 물론 이과 사람들한테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특히 저 같은 문과 사람들은 이런 사실에 굉장히 충격을 받거나 인간에 대해서 약간 뭔가 실망하고 뭐 그러는데, 사실 그 실망은 가짜 실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내가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평소에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실망을 하는 것이고, 평소에 내가 만약에 나는 그저 저런 식으로 진화해 와서 생긴 어떤 하나의 종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평소에 알고 있다면 당연히 생존에 유리한 뇌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선사시대에 우리 호모 사피엔스, 우리 인간의 완전 위의 조상들, 6만 년, 7만 년 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뱀 비슷한 거를 보면은 빨리 도망가는 인간일수록, 호모 사피엔스일수록 생존율이 높죠. 거기서 진짜 뱀인지 아닌지 가까이 올 때까지 보자라는 그런 호모 사피엔스는 죽었을 겁니다. 죽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당연히 언뜻 봐서 뱀처럼 생겼으면 빨리 뱀이라고 내가 예측을 하는 이런 뇌를 가졌어야 생존에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다 가셨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이 진짜 저기 그대로 있는 거를 사실 그대로 보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뇌에서는 저기에 어떤 거를 보고, 보통 저기에 그 주변에 뭐가 있는가나, 아니면 보통 저때 저게 옆에는 뭐가 있고, 뭐 이런 기존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머릿속에 그 본 것의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끔 유도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 그렇게 하는 호모 사피엔스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되게 합리적입니다.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수학을 중고등학교 때 너무 못해서 저는 과학은 좋아했어요. 근데 과학을 잘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문과를 갔는데, 이제 과학에 관심이 없거나 이러면 저런 책을 아예 안 보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인간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고,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고,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뇌를 봐서 알겠지만 사실 우리 인간이 합리적이라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 뇌의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우리 인간들의 착각일 가능성이 높죠.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생각이 조금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가능하냐? 아니, 옛말에 seeing is believing 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근데 보니까 전혀 아닌 거죠. 과학적으로 보니까 우리 인간이 보는 게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그 어떤 시각 체계가 저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100% 이 눈에서 그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후두 여부로만 신경 다발이 10배 많게, 아까 보니까 되게 초라하지만 그거보다 10배나 많게 이렇게 배선이 돼 있다면 어떤 일이 안 벌어지냐면, 우리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착각하는 일이 절대 안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완벽하게 똑같이 생긴 두 사람은 사실 일란성 쌍둥이 정도를 제외하면 없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생긴 두 개인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닮은 사람을 봐도 원래는 착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각이 만약에 정말 과학적이고 정확하다면, 근데 우리는 종종 사람을 헷갈려 하죠. 누구를 본 것 같다 이런 착각을 하잖아요. 왜 착각하냐면 그건 우리 뇌가 그렇게 생긴 거를 보고 예측을 잘못해서 벌어진 거죠. 예측을 했는데 예측이 그냥 빗나간 거예요. 뒷모습을 보고 누구인 것 같아서 이렇게 쳤는데 딴 사람인 경우,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뇌에서 예측을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 사실 좀 얼마나 초라한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밤에 깜깜할 때 어디를 가면 막 나무에, 예를 들어서 나무 가지가 좀 이렇게 밑으로 축 걸려 있는데 막 그걸 보고 귀신이라고 도망가고 막 이런 경우도 생기고,
그건 뭐냐면 인간이 그냥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사실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뇌는 예측을 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뇌의 작동 원리고, 그 다음에 그 예측은 왜 하게 진화를 했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생존에 보다 유리해지려면 내 뇌가 나의 신체의 예산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게 리사 펠트만 베럴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신체 예산을 영어로 말 그대로 body budget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에는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총 에너지량의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보다 효율적으로 쓰는 그런 개체일수록 생존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면 호랑이가 아닌데 호랑이라고 생각하고 예측에 실패해서 도망을 가면 신체 에너지가 낭비가 됩니다. 괜히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호랑이처럼 생겼는데 호랑이인지 직접 확인해 보자라고 올 때까지 기다리면 걔는 죽죠. 그러면은 걔는 아예 생존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신체 예산을 관리는 하되 생존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막 장대한 시간 동안 인간이 어떤 개체는 죽고 어떤 개체는 살고 하면서 살아남은 개체들이 당연히 자손을 남겼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눈치 빠르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본 거를 과거의 경험에 의거해서 빨리 예상해내고 예측해내고 약간 지어낼 수 있는 그런 개체들이 다 살아남아서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해서 지금의 우리가 된 거다. 이게 결국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내 뇌 구조가 저렇기 때문에 나를 제3자의 시각으로 본다. 이게 말이 쉽지? 나를 어떤 호모사피엔스의 한 개체로서 본다란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일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럴 수 있을 만한 약간 추상적 사고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사람은 당연히 어떤 개체가 과거에는 생존에 유리했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개체일수록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당연히 나를 사랑하고 뭔가 위험해서 빨리 도망치고 뭐 필요할 땐 거짓말도 할 수 있어야 생존 확률이 높았겠죠? 근데 점점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문명이란 게 만들어지고 그런 시대가 지나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현대는 고도의 지식 컨텐츠 사회가 됐는데, 우리의 유전자는 여전히 그만큼의 진화를 하지 못한 겁니다. 진화는 뭐 최소가 10만 년에서 7만 년 아니면 뭐 억년 단위로 이루어지지 1만 2만 년 만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는 농경 사회를 처음 시작했던 그때 사람들이랑 크게 다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영상을 찍고 또 책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때 별로 그런 것을 나쁘다라든가 밉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 진화의 원리로 보면 우리 인간이 다 저렇게 진화했을 텐데, 사실 겸손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부족한 점이 있나라는 나의 의심을 하는 사람이 되게 특이한 겁니다. 되게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개념들이죠. 1만 2천 년 전에 생겨난 개념이기 때문에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약간 변종들이에요. 근데 현대 지식사회는 그런 변종들이 리더가 되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물리적 힘을 통해서 리더가 뽑히고 그 다음에 수렵 채집을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머리에 든 게 많고 사고력이 좋은 사람이 리더를 하는 그런 사회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지식 격차가 그대로 신분과 부의 격차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현대사회다. 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라도 추상적 사고와 논리력이나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으로 어떤 책을 또 찾아보고 인용을 하냐면, 자, 잘 보세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끔찍한 일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정확하게는 무언가를 배우고 나를 의심하지 않으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가가 더 정확한 제목일 겁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라는 책인데요. 월터 제이 옹이라는 저자 이름이 있죠. 예, 뭐 이것도 이렇게 검색하시면 당연히 모든 온라인 서점에서 나올 겁니다. 출간 30주년 기념판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마 이게 가장 최신판일 거고, 저기서 다루는 게 뭐냐면 그 문자가 있어서 글로 많이 소통을 하는 사회와 문자가 없어서 구술에 의존하는 사회의 특징을 묘사를 해놨어요. 그런데 구술 문화에 입각한 사고와 표현의 특징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종속적이기보다 첨가적이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저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옛 문헌들을 보면 특히나 옛 문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성경이죠. 성경 같은 거를 보면은 되게 장황한 그런 막
그 묘사 같은 게 되게 많습니다. 뭐뭐를 했다, 그리고 뭐뭐를 했다, 그리고 나서 뭐뭐를 했고, 그리고 나서 뭐뭐를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라는 접속사 하나로 문장이 계속 이어져요. 엄청 길고 문장도. 저게 구술문화의 특징이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술문화라는 거는 사람들이 텍스트 같은 거에 의존한다기보다는 말에 의존하는 사회죠. 그런 사회에서는 우리가 오늘날 쓰는 것처럼 어떤 아주 논리적인 그런 접속사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말이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용을 덧붙이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실제로 그 요즘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알쓸신잡의, 이것도 하나의 시리즈인 것 같은데, 알쓸별잡이라는 게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도 나오고, 그다음에 물리학자 김상욱 씨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시는데, 거기서 김상욱 교수님이 이 책을 인용을 하셨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꾸만 사람들이 독서량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갈수록. 그 다음에 미디어에 너무 많이 사람들이 익숙해지죠. 그래서 요즘은 어떤 정보를 얻을 때 1순위는 유튜브입니다. 물론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저는 평소에 유튜브를 거의 안 봐요. 왜냐하면 저는 과학적인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미디어적인 것에서 정보를 너무 많이 의존해서 얻으면 뭐가 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김성욱 교수님이 실제로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냐면, 구술 문화에는 논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게 이 책에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논리정연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 자체를 마치 글처럼 어떤 처음에 조건을 달고 뒤에 결론을 내고, 앞에 했던 말과 뒤에 했던 말이 어떤 원인과 결과의 어떤 관계를 이루거나, 이런 논리적인 말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되게 장황하고 굉장히 뒤에 그런데로 말이 이어지는데 별로 알맹이는 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좀 장황한데 알맹이가 없는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사고가 그렇다는 얘기죠. 이 책에서 나오는 바에 따르면 구술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뇌 회로를 갖고 있고, 텍스트에는 약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논리적 사고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논리적 사고 하는 것 자체를. 조금 더 볼까요? 보시면 계속해서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장황하고 다변적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는 연속성이라는 게 필요하죠. 생각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으면 그 생각을 맺는 끝이 있고 한데, 글을 쓴다는 거는 텍스트에서 어떤 그 줄이라는 거를 이렇게 라인을 써서 내 머리 밖에 어떤 그 연속성을 확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읽는 문맥을 모르겠어도 돌아가서 문맥을 되찾을 수가 있고, 이게 글이거든요. 그런데 말은 이게 안 되죠. 말은 이게 안 돼요.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장황해집니다. 사람의 이 어떤 묘사나 설명 자체가. 근데 그게 그냥 말이 그런 게 아니라 머릿속이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되게 논리적인 회로보다는 굉장히 장황하고 좀 계속 붙여나가는 식으로 밖에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구술문화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 구술문화의 특징은 논쟁적 어조가 강하다라고 나옵니다. 논쟁적 어조라는 게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랑 어떤 지적인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철학자들의 어떤 스토리들을 읽어보면 막 길거리에서 토론을 막 하는 그런 뭐 묘사가 나오죠.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는 소크라테스인데, 그 다음이 비트겐슈타인이고,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어떤 그런 일화들, 물론 이건 다 플라톤이 썼습니다만, 그걸 읽어보면은 거의 싸우는 거예요. 사실상 상대방들이랑 거의 싸운다는 수준인데, 소크라테스는 되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진짜 몇 안 되는 그 당시의 인간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심지어 그 쇼펜하우어의 아포리즘이라는 책을 혹시 기회가 되시면 보셨으면 좋겠는데, 소크라테스를 길에서 막 때리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재수 없으니까 자꾸 자기가 말싸움에서 진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구술문화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 아테네 시민들의 70-80%는 문맹이었어요. 뭐 사실 그것도 좀 낮게 잡은 거 90% 이상이 문맹이었죠. 옛날엔 글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글이란 것이 탄생하고 문자가 탄생하고 텍스트를 통해서 인간들이 어떤 지식을 접하고 지식을 출력하고 지식을 교환할 수 있게 되면서 논쟁적인 어조가 줄어드는 거죠. 논쟁적인 거에 덧붙여서 구술 문화에 가까울수록 객관적 거리를 두기보다는 공감 참여적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랑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일 자체를 그 사람과 따로 떼서 분리해내서 그 사안에 대해서만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글을 읽고 쓰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 밑에 제가 하이라이트 해놨지만,
글을 쓴다는 것은 알고자 하는 어떤 대상에서 아는 주체를 끊어냄으로써 객관성의 조건을 세운다. 말이 되게 어렵지만 그냥 어떤 거를 내 앞에 종이에 활자로 그냥 만들어 놓고 이거를 실제 그것과 떼서 따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글을 많이 읽고 쓸수록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감정과 논리를 분리해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뭘 잘하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잘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문제 해결 능력도 훨씬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구술 문화에 가까울수록 즉 좀 이제 이 책을 인용한 많은 분들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책을 진짜 안 읽으면 사람이 자기 감정이랑 실제 사안이랑 구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미워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왜 미워하지? 이런 생각 자체를 못 하고 그 사람이 진짜 잘못한 게 맞나? 아니면 그 문제는 그럼 정확하게 누구의 책임이고 객관적으로 어느 만큼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이런 사고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싸우죠. 예,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책의 저자가 문맹인 사람들에게, 즉 글자 문화가 아니고 구술 문화인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한테 자, 뭐 예를 들면 나무를 뭐 한마디로 정의해 보세요라든가 자동차라는 거를 한마디로 정의해 보세요. 뭐 이런 식의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대답이 다 자기 경험에 의거해서 되게 길게 설명을 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문자 문명에서 하는 것처럼 자동차란 하고 딱 한 줄로 할 수 있는 그런 설명들을 아예 못한다. 즉 그런 사고가 아예 없는 것 같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이고 특정한 상황에서의 체험으로 되돌아가서만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글을 많이 읽고 쓴 사람들은 말을 할 때도 마치 문자로 쓰는 것처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리 있다, 논리가 탄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좀 허상에 가까운가. 실제 뇌의 그 신경세포 다발들의 배선을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자기의심이나 객관적인 자기 객관화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 뒤에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라는 책을 직접 제가 인용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모두 다 합치면 뭐가 되냐? 그저 생존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어떤 특정한 목적과 방향 없이 진화한 우리 호모사피엔스라는 존재들이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을 똑바로 보기는커녕 엄청나게 사실을 왜곡하고 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평생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물론 저는 언어학 전문가고 저는 뭐 뇌과학자도 아니고 뭐 진화 심리학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분야를 그냥 취미로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 20대부터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고 다른 취미가 딱히 없어요. 이상하게도. 그래서 그냥 그런 거를 가끔 제가 이렇게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찍어서 이제 올리는 건데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조금 전 같은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걱정을 요즘에 많이 하냐면 요즘에 이런 영상이 너무 많아요. 민주주의가 왜 자꾸 무너지는가나 민주주의 의미 없다 막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뭐 나중에 이거 영상 올리고 밑에 더보기와 그 다음에 고정 댓글 같은 데다가 한번 링크를 다 한번 달아드릴게요. 특히나 이렇게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 걱정을 심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배우고 평생 공부라는 걸 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우리는 그저 나한테 유리한 생각밖에 못 하잖아요. 생존하는 게 1차 목표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면 즉 책을 안 읽는 사회가 유지가 되고 미디어에서 모든 걸 얻는 그런 사회가 돼서 약간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합리적인 개인을 전제로 하고 돌아가는 체제인 민주주의라는 게 과연 운영이 될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과학도 모르고 마치 우리 인간은 모두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생각이 옳다라는 확신에 차 있다면 그러면 민주주의가 돌아가나? 이런 걱정을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부터 꾸준히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실제로 그런 폐해들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면서 전문가들이 저 얘기를 진짜 사회적 담론으로 지금 꺼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저도 애들이 있다 보니까 저런 걸 보면은 지나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인데
공부도 공부인데 이 사회 자체가 그렇게 약간 붕괴한다고 하면 너무 좀 무섭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중에 뭐 물론 이 영상을 공부랑만 연결시켜도 뭐 그것도 충분하지만 진짜로 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살아갈 사회의 어떤 문제이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시면 제 생각에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의 세상을 보는 그 통찰력이나 그 시야는 이거를 전혀 접하지 못한 사람들과는 사실 비교가 안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참고 문헌과 그 다음에 관련 영상들을 모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뭐 나눌 이야기가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